서울중앙지방법원. 하얀 눈이 조용히 떨어지는 아침, 법정 안은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시계가 9시를 정확히 가리키자마자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하지만 이내 모두 조용해졌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입구 옆에 서 있던 한 경찰관이 조용히 문 쪽으로 손짓하자 두꺼운 법정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바깥의 차가운 겨울 공기가 조심스레 안으로 스며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모두는 놀랐다. 변호사도 아니었고 증인도 아니었다. 작은 소년이 걸어 들어왔다. 하얀 셔츠에 단정한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아이. 바지는 살짝 길어 발목을 덮고 있었고 신발은 조금 낡았지만 말끔히 닦여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한지훈, 7살이었다. 법정 전체가 순간적으로 숨을 멈춘 듯했다. 소년의 어머니 서윤정은 방청석 한쪽에서 손을 꽉 쥔 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표정에는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남편, 지훈의 아버지인 한민식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양손은 수갑에 채워져 있었고 표정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평범한 자동차 정비공이었지만 지금은 보석 도난 사건의 용의자로 법정에 서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작은 신발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바닥을 울렸다. 법정의 분위기는 아이의 등장으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지훈, 맞지요? 재판장인 최은숙 판사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맞아요. 최 판사는 지훈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여기 증인석에 서면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진실이어야 해 알고 있니? 네, 전 진실만 말할 거예요. 방청석에서는 다시 한번 술렁거림이 일었다. 7살짜리 아이가 이토록 침착하게 법정에 서서 대답하다니.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다. 지훈군, 너는 왜 이 자리에 나왔니? 지훈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전 그걸 말하러 왔어요. 검사는 비웃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니? 진실이 뭔지 알고 있니? 지훈은 손을 꼭 쥔 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은 아빠가 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법정 안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잠겼다. 방청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피고석에 앉은 한민식은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놀라움과 사랑,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작은 눈동자엔 확신이 가득했다. 아빠는 그날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러 갔어요. 지훈은 말끝을 또렷하게 맺었다. 검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다시 말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니? 네, 정거기 있었어요. 아빠랑 같이 있었어요. 재판장은 자리에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그럼, 지훈아, 그날 밤 내가 본 것을 천천히 모두 말해줄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날 밤 학원 끝나고 아빠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집에 가는 길에 명동 쪽 길을 지났는데 어떤 할머니가 인도에서 걸어가고 계셨어요. 가방이 무거워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인도의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방청객들은 숨을 삼켰다. 아빠가 지훈아, 여기 잠깐만 있어라고 하시고 달려가서 할머니를 일으켜드렸어요. 할머니는 무릎을 다치셔서 바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근처 계단에 앉게 도와드렸어요. 그때였어요. 지훈은 고개를 살짝 들며 말했다. 갑자기 건너편 보석 가게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검은 코트를 입고 얼굴을 가린 채 가게에서 뛰쳐나왔어요. 아주 빠르게 도망쳤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쪽을 쳐다봤는데 그때 아빠는 여전히 할머니 옆에 있었어요. 재판장은 손가락으로 턱을 문지르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검사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져 갔다. 그래서 전 알아요. 아빠는 가게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도둑이 아니에요. 순간 한쪽 방청석에서 누군가 작게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났다. 아이의 말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용기 있는 외침이었다. 그 외침은 어른들 사이에서 오히려 무거운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때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이 어린아이가 이 법정에서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진술일 뿐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최 판사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곧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진실을 찾으려는 법정이라면 어떤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어린아이의 것이라도.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고 눈송이는 창밖으로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지우는 여전히 똑바로 서 있었다. 작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몸짓. 진실은 때로 가장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법정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다. 한지훈의 증언이 끝난 후에도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아이의 말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정성과 간절함. 그 침묵을 깬 것은 다시 검사의 목소리였다. 그렇다면 박재경 검사는 지훈을 노려보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내가 말한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니? 지훈은 잠시 숨을 들이켰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제 기억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었던 할머니도요. 검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기억이란 건 종종 왜곡되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7살 아이의 기억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방청석에서 몇몇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말이 감동적이었지만 그 감정은 논리와 증거 앞에서 언제나 약해진다. 재판장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분위기를 다시 가라앉혔다. 검사 측에서는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절차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증인을 부르시죠. 검사는 준비된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네, 다음 증인은 사건 당일 보석상 맞은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최경수 씨입니다. 측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남자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에는 약간의 긴장과 흔들림이 있었다. 그는 증인석에 앉아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마쳤다. 최경수 씨, 사건 당일인 11월 15일 밤 9시 45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목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그날은 카페 마감 시간이었고 제가 혼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맞은편 보석가게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걸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한 남자가 가게에서 뛰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 남자가 피고인 한민식 씨입니까? 최경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석의 민식을 바라보았다. 네, 맞습니다. 얼굴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수염이 약간 있고 파란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손을 꽉 쥐었다. 방청석 쪽에서 어머니 윤정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검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즉, 증인은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도망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보였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번에는 변호인에게 질문을 넘겼다. 정도현 변호사, 교차신문 하시겠습니까? 정도현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경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최경수 씨, 중요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남자가, 즉 피고인이 보석상 안에서 나오는 것을 정확히 보셨습니까? 최경수는 조금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아니요. 전 창밖에서 봤기 때문에 가게 안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근처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그 답변은
분명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정도현은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단지 보석상 근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가 도둑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군요. 검사는 급히 개입했다. 그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과 경보음이 울린 시점의 일치성은 무시할 수 없는 정황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재판장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거기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증언은 모두 위치에 대한 이야기일 뿐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최은숙 판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었다. 그때 지훈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최 판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허용하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지훈은 천천히 최경수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 그때 저랑 아빠가 길가에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 둘 다 본 적 있으세요? 최경수는 깜짝 놀랐다. 너랑 너희 아빠? 아니, 난 그냥 한 사람만 봤어. 그것도 아주 짧게. 지훈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아빠가 가게 안에서 나왔다고 확신할 수 있죠? 다시 법정은 고요해졌다. 검사도, 재판장도, 심지어 방청객조차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7살 아이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날카로웠다. 검사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렸다. 지금,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입니다. 법은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그 순간 변호사 정도현이 손을 들었다. 그래서 저희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모든 이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말하며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들었다. 이 안에는 사건이 벌어진 골목 반대편 상가의 CCTV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보석상 바로 앞은 아니지만 누가 어느 방향에서 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의 눈빛이 빛났다. 영상을 재생하시죠. 지훈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두 눈은 커다랗게 떠 있었고 그 작은 가슴은 다시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저 영상이 아빠를 구해줄 수 있을까? 법정 안에 불이 어두워지고 정면 스크린의 화면이 띄워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화면에 고정되었다. 영상은 정적 속에서 천천히 시작되었다. 흑백으로 촬영된 거리의 CCTV 영상이었다. 카메라는 보석상에서 대각선으로 떨어진 반대편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날 밤의 거리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시계가 밤 9시 44분을 지나고 있었고 거리엔 차량 몇 대와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 속 시간은 9시 45분을 정확히 가리켰다. 갑자기 화면 오른쪽에서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 한 명이 보석상 안에서 튀어나오듯 달려나왔다. 그의 손엔 무언가 커다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남성은 골목 안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몇 초 뒤 화면 왼쪽에서 한 남성과 아이가 뛰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 남성은 바로 피고인 한민식이었고 그의 곁에는 지훈이 있었다. 두 사람은 반대 방향에서 나타났고 카메라엔 민식이 골목 어귀에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는 장면이 그대로 잡혀 있었다. 영상이 종료되자마자 법정은 한순간에 술렁였다. 피고인이 아니야.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사람이 도둑이 아니라면 그럼 지금까지는? 검사는 얼굴이 굳었다. 그의 눈빛은 영상이 재생되는 내내 점점 흔들리고 있었고 마지막 장면이 끝났을 때 그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재판장 최은숙은 조용히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정도현 변호사, 이 영상은 언제 확보한 것입니까? 어제 오후입니다. 경찰 자료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근 상점에서 협조를 받아 새롭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왜 이 영상이 누락되었습니까? 검사 박재경은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영상의 각도상 보석상 바로 앞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 정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 영상 하나로 피고인이 보석상 내부에서 나왔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피고인은 골목 반대편에서 등장했고 그는 할머니를 돕고 있었을 뿐입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검사에게 물었다. 검사 측은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해석합니까? 박재경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이 영상은 기존 진술과 충돌됩니다. 상황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명백한 후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비쳤다. 민식은 피고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중얼거렸다. 지훈아, 고맙다.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고 최은숙 재판장은 다음 발언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때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시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저 더 말해도 될까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상에 나온 그 도망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제가 본 사람이에요. 아빠랑 할머니를 돕고 있을 때 바로 제 눈앞에서 그 사람이 나왔어요. 얼굴은 잘 못 봤지만 아주 빨리 뛰었고 검은색 후드티에 마스크를 썼어요. 검사는 지훈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그 사람이 너희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냐? 아니에요. 지훈은 고개를 세게 저었다. 절대 아니에요. 아빠는 그 사람이 뛰쳐나갈 때 여전히 할머니 옆에 있었어요. 변호사 정도현이 나섰다. 이제 중요한 건 도망친 그 인물이 누구인지입니다. 그 사람은 현재 파악되지 않았고 그 정체가 밝혀지면 사건의 실체가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검사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멈추었다. 재판장은 손가락을 턱에 대고 천천히 말했다.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훈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어깨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아빠 돌아올 수 있어? 윤정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아직은 아니지만 넌 아빠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증인이었어.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 법정 뒤쪽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한 노부인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고 손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재판장이 그녀를 향해 물었다.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노부인은 작게 목례를 하고 대답했다. 저는 그날 피고인이 도와준 할머니입니다. 제 이름은 이선자입니다. 순간 법정 전체가 숨을 멈췄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눈은 커다랗게 떠졌고 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법정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이선자, 허리가 굽은 노부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증인석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등장한 순간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재판장 최은숙 판사는 노부인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린 후 조용히 물었다. 이선자 씨, 당신은 오늘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노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 봉투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그날 밤 피고인 한민식 씨가 도와준 할머니입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박재경 검사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고 변호사 정도현은 눈을 가늘게 뜨며 노부인을 주에 깊게 바라보았다. 재판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사건 당일의 상황을 당신의 기억에 따라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선자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날 밤
저는 명동 쪽에서 손주 생일 선물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짐이 무거워서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인도에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발이 걸려 넘어졌어요. 너무 아파서 혼자 일어나기 힘들었고 차들이 지나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때 한 남자가 아이와 함께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기 있는 피고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여기 잠깐만 있어라고 말하고 저를 부축해 인근 계단에 앉게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경보음이 울렸고 어떤 남자가 검은 옷을 입고 도망치는 걸 봤습니다. 그 남자는 피고인이 아니었습니다. 한민식 씨는 저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도망칠 때 피고인은 제 옆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검사 박재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을 던졌다. 이선자 씨,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법정에 나오셨습니까? 사건은 이미 몇 주 전의 일입니다. 노부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사실은 저는 그날 이후 어떤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제가 법정에 나서면 제 손주에게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지우는 두 손을 꽉 쥐고 노부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엔 후회와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다.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저한테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 안에 있는 작은 손편지를 꺼냈다. 법정의 스크린에 그 편지가 비춰졌다. 조그마한 글씨로 삐뚤빼뚤하게 쓰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그날 할머니를 도와준 게 저희 아빠였어요. 근데 지금 아빠가 감옥에 있어요. 할머니가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저는 어른들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훈이 직접 쓴 편지였다. 편지를 읽는 이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아이의 편지를 읽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실을 숨긴다는 게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란 거요. 그녀는 피고석의 한민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장은 깊은 숨을 들이신 후 고개를 끄덕였다. 소중한 증언 감사합니다. 이선자 씨. 검사는 자리로 돌아가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지우는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그의 눈엔 감격이 담겨 있었다. 그때 변호사 정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재판장님, 지금까지의 증거와 증언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매우 약해졌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명백히 다른 장소에서 인도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는 검사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제는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할 차례입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했다. 재판은 잠시 휴정합니다. 다음 신문 전까지 검찰 측은 증거 재검토와 진술의 신빙성 검토를 진행하십시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자 사람들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지우는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아빠, 이제 곧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민식은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그래, 아빠는 내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그 순간 재판장 뒤쪽 벽에 설치된 CCTV 모니터의 희미한 영상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흐릿한 화질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골목 어귀에서 서성이다가 카메라 방향을 힐끗 바라보며 후드를 깊게 눌러쓴다. 그리고 그의 턱 아래엔 작은 흉터 하나가 선명히 보였다. 재판이 일시 휴정되면서 법정 안은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로 조용히 속삭이며 자리를 떠났고 방청석 뒤편에서는 기자들이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던 몇 사람의 눈빛은 스크린에 비친 그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 사로잡혀 있었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인상.
후드를 깊게 눌러쓴 남자의 턱 밑에 보였던 작은 흉터는 이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었다. 지우는 아버지 민식의 옆에 서서 스크린을 가리켰다. 아빠, 저 사람이 진짜 도둑인 것 같아요. 민식은 그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래, 나도 그 느낌이 든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거야. 같은 시각, 검사 박재경은 법정 복도 끝에 조용한 회의실 안에서 서류를 하나하나 다시 살피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아이의 감정적인 항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처음부터 너무 확신했나? 그때 그의 노트북 화면에 영상의 정지 화면이 다시 떠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 일부, 그리고 그 흉터, 무언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다. 서울 중부경찰서 형사 2팀 연결해주세요. 사건 번호 145-27번, 영상자료 재분석 요청합니다. 특히 용의자의 얼굴 하단, 흉터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강도 사건들과 비교도 부탁드립니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냉소가 없었다. 그 대신 프로로서의 의심과 탐색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편 법정에서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아있던 지훈과 어머니 윤정, 그리고 민식은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다. 윤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민식 씨, 미안해요. 난 당신을 믿고 있었지만 너무 무서웠어. 민식은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나도 많이 무서웠어. 하지만 지훈이가 나를 다시 일으켜줬어.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를 믿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아빠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민식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웃었다. 그 순간 변호사 정도연이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민식 씨, 좋은 소식과 아직 조심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부터 듣고 싶네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검찰 측이 방금 사건의 재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영상 속 남성에 대해 별도로 신원 확인 절차에 들어갔고 재판장도 오늘 중으로 다음 증인과 경찰 수사 보고서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정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 섣불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 측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저 영상 속 인물은 단순한 우범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강도 사건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인물과 유사한 흉터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조직범죄에 연루된 인물이라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민식 씨를 덮어씌우기 위해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지요. 민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럼 내가 잡힌 건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작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아빠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날 오후 재판은 속개되었다. 최은숙 판사는 중간 조사 결과와 경찰 측 보고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증인은 민식 측이 아니라 검찰 측에서 호출했다. 검사가 입을 열었다. 검찰은 추가 증인으로 사건 인근 편의점의 CCTV 관리자 정상우 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그 이름이 호명되자 민식은 작게 눈을 찌푸렸다. 지훈도 곧바로 그 이름에 반응했다. 정상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리고 증인석 쪽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걸어 들어왔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렸다. 그가 천천히 마스크를 내리는 순간 방청석 앞줄에 있던 경찰 한 명이 눈을 치켜떴다.
민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크게 외쳤다. 저 사람, 영상 속 그 남자예요. 지훈 역시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아빠 말이 맞아요. 그 흉터, 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 남자의 턱 아래 선명한 흉터에 멈췄다. 법정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증인석에 앉은 남자의 얼굴에서 마스크가 내려가자 그의 턱 아래 선명한 흉터가 모든 시선을 끌어당겼다. 피고인석에 있던 한민식이 다시 한번 크게 외쳤다. 바로 저 사람이야. 그날 보석상에서 도망친 그 남자. 재판장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법정을 진정시켰다. 질서 유지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훈도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재판장님, 저 사람 정말 그날 봤어요. 검은 옷에 마스크 썼고 저랑 아빠가 할머니를 도와드릴 때 바로 앞을 지나쳤어요. 재판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정상우 씨, 증인으로 소환되셨지만 지금 이 법정에선 새로운 국면이 발생했습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이 보석 도난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정상우는 시선을 바닥에 두며 중얼거렸다. 난 그냥 카메라 점검하러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도.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 증인은 단순 참고인이 아닌 직접적인 사건 연루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인물에 대한 신원 조사와 구속영장을 요청합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석 서기관에게 지시했다. 경찰 동행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의 영상자료와 비교 분석을 즉각 진행하세요. 정상우는 순간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다 법정 내 배치된 형사 2명에게 제지당했다. 그의 손목엔 금속 수갑이 채워졌고 짧은 몸부림 후 그대로 끌려나갔다. 지훈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아빠, 드디어 진짜 범인이 나타났어. 민식은 깊게 숨을 쉬었다. 이제야 억울한 무게가 어깨에서 조금 내려간 듯했다. 잠시 후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다.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우리는 범죄 현장에서 피고인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언과 영상이 확보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동일 시간대에 인근에서 목격된 인물과 범죄 당시와 유사한 외모 및 신체적 특징을 가진 제3자의 등장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법적 근거를 잃었다고 판단합니다. 법정 안엔 깊은 정적이 흘렀다. 재판장은 긴 침묵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시된 모든 증거와 증언, 그리고 새롭게 발생한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지 범인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 법정은 검찰 측이 제출한 구속 취하 요청서를 수용하고 피고인 한민식에 대한 구속을 즉시 해제합니다. 법정 안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훈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아빠, 드디어 진짜로 끝났어. 윤정은 눈물을 훔치며 남편을 껴안았다. 그들의 손은 서로를 꽉 잡고 있었고 그 사이에는 지훈의 작은 손이 따뜻하게 끼워져 있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변호사 정도연은 가족을 따로 만나 조용히 말했다. 이번 판결은 무죄 추정 원칙과 검찰 측의 재검토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아직도 실제 범인의 정체와 배경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물었다. 그 사람이 조직 같은 데랑 관련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걸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건 아버지처럼 조용하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였을 겁니다. 민식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난 괜찮습니다. 지훈이가 내 편이 되어줬으니까.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빠, 우리가 진실을 지켰어요. 그거면 된 거예요.
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기자들, 시민들, 판사님도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선 7세 소년의 용기로 아버지 무죄 입증이라는 헤드라인이 대서특필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훈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누군가는 그를 작은 정의의 목소리라고 불렀다. 그러나 어딘가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낡은 모텔방. 한 남자가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뉴스 속에 등장하는 지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재수없게 꼬맹이 하나 때문에 일이 틀렸군. 그의 턱 밑에는 이미 치유된 듯한 흉터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의 옆엔 아직 열리지 않은 검은 서류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울은 여전히 추운 겨울이었다. 눈은 며칠째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고 거리 곳곳엔 흰 자국들이 소리 없이 쌓여갔다. 한민식은 풀려난 이후 집이 아닌 인천의 형 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지훈과 윤정도 며칠간 그와 함께 지내며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회복하고자 했다. 하지만 세상이 그들에게 온전히 따뜻해진 것은 아니었다. 저 사람이 무죄라고? 진짜야. 카메라 조작된 거 아니야? 뉴스가 쏟아지면서 포털 사이트 댓글창과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의심과 논란이 뒤섞인 반응이 넘쳐났다. 어떤 이는 지훈을 기적의 소년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감성파리 쇼라며 혀를 찼다. 그 모든 말이 한민식의 마음속에 조용한 멍울을 남기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윤정은 남편의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요즘 말수가 너무 줄었어. 민식은 오래된 라디오는 꺼진 채로 손만 그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솔직히 기대했었어. 하지만 내가 무죄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런 사람들은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걸 보는 거야.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민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날 밤 지훈은 아버지 방에 살금살금 들어와 이불 속에 들어갔다. 아빠, 내일 학교 가기 싫어. 민식은 아들을 바라보며 이유를 묻지 않았다. 대신 부드럽게 물었다. 혹시 친구들이 뭐라고 했니?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꾹 다물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애들이 우리 아빠가 원래 도둑이었다가 운 좋게 빠져나온 거라고 해. 선생님은 내 앞에서 말은 안 했지만 그냥 웃기만 했어. 민식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베었다. 무죄가 법정에서 선포되었지만 사회는 쉽게 지우지 않았다. 며칠 후 한 기자가 가족에게 연락을 해왔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인터뷰 제안이었다. 사건의 진실, 그리고 어린아들의 용기와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진실을 마주하는 방식을 탐색하고 싶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식은 잠시 망설였다. 이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도 있어. 이제 겨우 조용해졌는데. 지훈이 그때 말했다. 그럼 우리 그냥 계속 조용히 살아야 해? 아빠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숨어야 돼? 난 다시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라고. 그 말은 민식의 마음을 움직였다. 며칠 후 촬영은 시작되었고 방송국 팀은 가족의 일상부터 사건 당시까지의 경과를 진솔하게 담아냈다. 그리고 인터뷰 도중 기자는 지훈에게 이렇게 물었다. 지훈아,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속상하지 않아?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전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믿는 건 그 사람들 마음이에요. 근데 아빠는 저한텐 항상 진짜였어요. 그거면 됐어요. 그 말은 방송을 통해 전국에 퍼져나갔고 처음엔 비판적이던 시청자들조차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이 아이의 말엔 계산이 없어. 그래서 더 믿게 된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군가를 단정했는지도 몰라. 진실은 말보다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법이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한민식의 휴대폰엔 끊임없이 메시지가 쌓였다. 죄송합니다. 너무 쉽게 오해했습니다. 지훈이 덕분에 제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경찰은 새로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의심 메시지와 통화 내역이 복원되었다. 그중 하나엔 낯익은 번호가 있었다. 이선자 할머니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던 번호였다. 경찰은 그것이 단독 범행이 아닌 조직적인 모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상우의 계좌에 수상한 입금 기록이 있었고 그 발신 계좌는 한 보안업체의 직원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 이름은 사건 당시 보석상 맞은편 카페의 최경수와 관련된 업체였다. 민식은 그 소식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었던 거군. 지훈은 아버지 옆에서 말했다. 괜찮아. 아빠. 진실은 늦어도 결국 다 드러나니까. 민식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그리고 넌 그 진실의 시작이었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형사 김도영은 새로 출력된 자료를 책상에 펼쳐놓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정상우의 통화 내역, 계좌 거래, 그리고 CCTV 영상의 프레임이 동시에 떠 있었다. 그의 옆엔 후배 형사 이지훈, 동명이인 이 서 있었다. 선배, 이 계좌 진짜 이상해요. 보안업체의 직원 이름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사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입금 주체는 2개월 간격으로 바뀌고 있고 대포 통장 흔적도 있습니다. 김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업체 대표는 바로 카페 사장 최경수의 형제지. 이 사건은 단순한 누명 사건이 아니라 보석상 내부자와 연계된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이 커. 형사들은 보석상 내부 자료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고 보험금 청구 내역,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사전 지식, 정상우가 담당했던 구역의 보안 해제 시점 등이 맞물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한민식은 여전히 사람들의 회복된 관심과 동정 속에 지내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단 하루도 조용하지 않았다. 정말 끝이 나는 걸까? 그는 지훈이 그려준 그림 한 장을 바라보았다. 그림 속엔 집 앞에서 웃으며 손을 잡고 있는 세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훈의 손에는 작은 종이팽이가 들려 있었고 아버지의 얼굴엔 오랜만에 해맑은 웃음이 있었다. 문득 그가 중얼거렸다. 저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며칠 후 민식은 정도연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 자청했다. 변호사님, 이번엔 제가 나서고 싶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단지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도연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을 넘어 사회 구조와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식은 웃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며칠 후 민식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카메라 수십 대 앞에서 그는 직접 서서 말했다.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그 고통은 저와 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는 또 다른 시민들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수사 방식, 증거 해석, 언론 보도 태도 모두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고 각종 언론에서 다시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도 연이어 성명을 내기 시작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명예를 지킬 책임이 있다. 진실은 법정에서만 완성되지 않는다. 사회의 책임 또한 명백하다. 그날 밤 윤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서서히 세상을 바꾸고 있어. 민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지훈이가 바꾸고 있는 거야. 난 그 아이 뒤에서 겨우 따라가는 중이야. 한편 경찰 수사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한다. 정상우가 구속된 이후 그는 끝내 입을 열었다. 난 그냥 심부름했을 뿐이야. 보안 해제 시간 맞춰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보석상 사장이 보험 처리하면 돈 반띵하자고 했어. 누구한테 들었나? 형사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돌렸다. 경수형. 그 사람이 시켰어.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보석상 내부자, 보안 시스템 관리자, 그리고 조직적인 증거 조작. 이것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 보험금 사기와 조작된 누명의 복합 범죄였다. 최경수는 도피 중이었다. 경찰은 그의 행방을 쫓았고 마침내 부산의 한 창고형 모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그의 손엔 태워버린 자료 일부가 들려 있었고 노트북은 암호화되어 있었다. 뉴스는 다시 이를 대서특필했고 제목은 이랬다. 억울한 정비공, 시민의 정의를 깨우다. 소년의 한마디, 조직범죄를 무너뜨리다. 그리고 그날 밤 지우는 책상 앞에 앉아 새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내가 본 진짜 어른들이었다. 어른은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진실 앞에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다. 아빠는 그런 어른이었다. 민식은 아들 옆에 앉아 천천히 물었다. 그걸 왜 쓰고 있는 거야? 지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학교 발표 시간에 읽으려고요. 아빠를 자랑하고 싶어서요. 민식은 그 말에 웃었다. 그 웃음은 지금껏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진짜 자유인의 웃음이었다. 한민식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는 일은 한때 조용한 정비공이었던 그에게 너무나 거대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침묵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의 아버지였고 진실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시민이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닿기 시작했다. 각종 뉴스 채널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특집으로 다루었고 지방 방송사들까지 진실을 말한 아이와 세상을 마주한 아버지를 소재로 인터뷰를 요청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억울한 누명, 당신이라면 견딜 수 있습니까? 진실 앞에 작은 목소리라도 들어야 합니다. 현장에는 손글씨로 적은 피켓을 든 시민들이 있었다. 진실은 살아있다. 지훈아, 고맙다. 한민식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민식은 광장을 조용히 찾아갔다. 모자를 눌러쓰고 조심스레 사람들 틈에 섰다. 그는 말없이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다 누군가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중년 여성 한 명이 그를 알아보고 입을 열었다. 저, 혹시 민식 씨 맞죠? 그는 순간 움찔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은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을 내밀었다. 따뜻한 유자차예요. 우리 딸도 아버지를 잃고 나서 세상을 한동안 원망했거든요. 근데 지훈이 보면서 다시 믿고 싶어졌어요. 감사해요. 정말로요. 민식은 말없이 그 컵을 받아들었다. 따뜻함은 손에서부터 가슴속 깊은 곳까지 번졌다. 그날 저녁, 경찰은 공식 발표를 통해 최경수를 보험 사기 및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정상우를 포함한 3명을 공범으로 입건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보도 이후 한 변호사가 민식을 찾아왔다. 그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인권 변호사였고 한동안 이 사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민식 씨, 지금까지는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겠지만 이제는 제도를 바꾸기 위한 싸움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며칠 후 민식은 서울변호사회에서 열리는 별표 누명 피해자 증언 포럼 별표의 연사로 초청받았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무대에 섰고 마이크 앞에 섰을 땐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조용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였고, 시민이었고, 누명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한 아이의 증언으로 진실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객석은 조용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도록 수사 구조와 절차, 그리고 언론 보도 방식에 대해 질문하고 감시하고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발언은 SNS에 빠르게 퍼졌고 삽사인 진실을 말한 아이 삽사인 한민식 무죄 삽사인 우리도 말할 수 있다 같은 해시태그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지우는 아버지의 포럼 영상을 교실에서 틀어준 선생님을 바라보며 자랑스레 말했다. 저기 제 아빠예요. 아이들은 잠시 조용하더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식은 조용히 책상에 앉아 있었다. 지훈이 그려준 또 다른 그림 한 장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이번엔 민식이 서 있고 뒤에 사람들 수십 명이 함께 서 있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물었다. 이건 무슨 뜻이야? 지훈은 대답했다. 이제 아빠는 혼자가 아니니까 다 같이 서서 같은 걸 보고 있어요. 민식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번엔 나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경찰서 형사였다. 한민식 씨, 혹시 내일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조사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다른 건 아니고 오히려 민식 씨가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요? 예. 이제 당신은 피해자이자 살해자, 그리고 정의를 경험한 사람이니까요. 민식은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3월의 끝자락, 겨울은 서서히 물러나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아직 흐렸지만 바람에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길가에는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다. 한민식은 경찰서 앞에서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지훈이 책가방을 메고 서 있었다. 아빠, 오늘은 내가 따라가도 돼? 형사 아저씨가 우리 둘 다 보고 싶다고 했잖아. 민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오늘 내 파트너니까. 형사 김도영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다. 조용한 회의실 안,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민식 씨,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천천히 적응해가는 중입니다. 김 형사는 서류 한 장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오늘 모신 건 간단한 보고와 협조 요청 때문입니다. 당신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누명을 쓴 사람들이 더 있다는 정황이 나왔어요. 민식은 놀란 듯 눈을 떴다. 비슷한 방식이요? 예. 같은 보안업체, 같은 지역, 같은 수법. 증거 조작이나 고의적 회피 정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당신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한 장의 사진을 민식에게 내밀었다. 사진 속 인물은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고 경찰 기록에 따르면 이 남자도 억울한 누명을 쓴 채 1년 넘게 복역 중이었다. 저 사람은 자기 아내가 운영하던 가게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상황이 민식 씨와 매우 유사합니다. 현재 재조사 중인데 당사자가 외부와 소통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아빠가 도와줄 수 있어요? 민식은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나 혼자만 벗어났다고 끝이 아니니까요. 며칠 뒤 민식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만나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법률 상담, 가족 심리 지원, 미디어의 대응 방식까지 그가 겪었던 모든 경험을 차근히 전달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때가 아니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될 뻔했던 그 순간이었죠. 그 말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편 지훈은 학교에서 열린 글쓰기 대회에 참가했다. 주제는 내가 본 세상의 변화였다. 그는 조용히 글을 썼다. 예전엔 어른이란 무조건 뭔가를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빠를 보면서 깨달았다. 어른도 실수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가끔은 아이보다 더 약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아빠는 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났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진짜 어른은 약해졌을 때도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 글은 교내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지역신문에도 소개되었다. 한 기자가 그 글을 인용하며 칼럼을 남겼다. 진실은 때로 침묵 속에 묻힌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불러오는 힘은 항상 가장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그날 밤, 민식은 지훈의 글을 읽고 조용히 웃었다. 그는 아이에게 말했다. 넌 항상 내 앞을 걸어가네. 지훈은 말없이 아버지의 팔을 베고 누웠다. 아빠가 내 뒤를 지켜줘서 그래요. 이제 민식의 이름은 단순한 억울한 피고인이 아니었다. 그는 동료 피해자들의 상담을 돕는 시민단체의 자문 역할을 맡았고, 경찰청과 공동으로 수사 공정성 개선 자문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1년 뒤 서울시에서는 진실의 목소리상이라는 시민상 수상자로 그를 선정했다. 수상 소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거창한 싸움을 한 게 아닙니다. 나는 다만 내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민식은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세상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밖에선 벚꽃이 피고 있었다.